1467년 조선 세조 13년 한반도 최북단 함길도에서 조선 건국 이래 가장 큰 지방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의 주인공은 이시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왕실의 발상지인 함길도에서 3대째 뿌리를 내린 토착 호족이었고 중앙정부의 강압적 통치에 맞선 지역민들의 대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란사가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 기득권과 민심 그리고 조선 초기 정치 구조의 모순이 빚어낸 복잡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그 격동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길도는 오늘날의 함경도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발상지였습니다. 태조는 바로 이 땅을 기반으로 여진족들을 폭속시키며 힘을 키웠고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사군 육진 개척이라는 대규모 북방 경영이 펼쳐졌습니다. 두만강까지 조선의 강역이 확장되었고 삼남지방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백성들을 대거 이주시켜 함길도를 확고한 조선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함길도는 항상 북방의 여진족과 대치해야 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이 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이 필요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함길도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추위와 척박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조선 개국 초기 조정은 함길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방어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왕실의 발상지를 우대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출신 호족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함길도만의 특별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름대로 잘 작동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토착 세력이 다스리니 백성들의 불만도 적었고 여진족의 침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함길도의 토호들은 조선 왕조에 충성하며 이 땅을 지켰고 중앙정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대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의 분권적 통치 구조를 바꾸려는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세조는 전국적으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함길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호패법을 실시하여 주민의 이동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인구를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호패라는 신분증을 차고 다녀야 했고 이를 통해 국가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법이라는 새로운 군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호 단위로 군역을 부과했기 때문에 하나의 호에 많은 사람이 속해 있어도 그 호에 대한 군역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법이 시행되면서 호 내의 모든 장정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군역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함길도 지역에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함길도에서는 지방 토호 세력이 강성했고 토호들은 자신의 수하들을 모두 자신의 호로 편입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패법과 보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보호막이 무너지게 되었고 부세와 군역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정책의 변화였습니다. 세조는 북쪽 출신의 수령을 점차 줄이고 중앙에서 남쪽 출신의 수령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함길도의 특별한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길도의 호족들은 이에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사정을 모르는 외부 관리들이 들어와서 무리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대부분 무인 출신이었고 이들은 축성 등의 각종 토목 사업을 강행하며 백성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이미 여진족 방어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던 함길도민들에게 이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시해였습니다. 그는 길주 출신으로 대대로 함길도에서 세력을 가진 호족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사를 들여다보면 이시해가 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시해의 조부 이원경은 원래 평안도 출신으로 요동에서 원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오르천모가라는 몽골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370년 이성계가 동령부를 정벌할 때 300여호를 거느리고 항복했습니다. 이성계는 그의 투항을 환영하며 이름을 원경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원경은 조선 건국 이후 삭방도 첨절제사, 검교문화부사를 역임하며 함길도의 튼튼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인하 역시 판영흥 대도부사, 함길도 첨절제사를 역임했습니다. 즉 이 시에는 태조 이성계처럼 변방에서 성장한 집안의 후손이자 3대째 함길도의 세력을 가진 토호였던 것입니다. 이 시에 자신도 경흥진 병마절도사, 첨지중추부사, 판해령부사를 역임한 바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시에 대해 조부 때부터 관직을 세습하고 수령을 역임하였으며 양민을 많이 거느리고 친척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려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에는 그 자신이 북방의 토호로서 세조의 중앙집권체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함길도의 호족과 일반 백성들이 모두 중앙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함길도의 험한 지세와 강력한 병력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467년 5월 이 시에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이시합, 사위 이명효 등과 함께 교묘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삼도의 군병이 수륙으로 함길도로 진격하고 있다. 충청도 군선이 함길도에 와서 야인들과 힘을 합쳐 함길도 백성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평안도와 항해도 병사들도 설안령을 넘어 함길도에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거짓 소문은 함길도민들의 마음에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의 가혹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런 소문은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역시 중앙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에는 이러한 민심을 등에 업고 1467년 5월 10일 밤 마침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방을 순찰하기 위해 길주에 와 있던 함길도병마절도사 강효문을 밤중에 습격하여 살해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지방에서 중앙의 고위 관리를 살해한 극히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에는 길주목사 설정신, 길주판관 박순달, 부령부사 김익수 등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단천, 북청, 홍원으로 진격하면서 각지의 토호들을 선동하여 조정에서 파견한 지방관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진짜 교묘함은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조정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강효문이 함길도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기에 제가 먼저 그를 죽였습니다. 또한 강효문은 한명회, 신숙주 등 조정의 대신들과 짜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정말 대담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는 당시 조정의 최고 실권자들이었습니다. 이 시에는 이들을 반란의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조정의 대응을 혼란시키고 늦추려고 했습니다. 한편 함길도민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의 행동은 세조 전하의 뜻에 따라 간신 강효문을 처단한 의거이다. 나는 충신이며 나를 토벌하러 온 군대야말로 진짜 역적이다. 놀랍게도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시에가 퍼뜨린 유언비어와 그의 설득에 넘어간 함길도민들은 정말로 이시에가 충신이며 그를 토벌하러 온 군대가 오히려 역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함길도민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가혹한 통치, 늘어나는 세금과 군역 부담, 그리고 지역 출신들이 배제되는 인사정책 등이 쌓이고 쌓여 폭발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시에는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읽고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앙의 폭정에 맞서는 지역의 수호자로 포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었습니다. 한편 한양의 세조는 이시의 거짓 보고를 받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가 반란과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우선 이들을 구금하여 의혹을 피하게 했습니다. 세조는 신속하게 반란 진압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27세의 젊은 왕족인 구성군 이준을 함길, 강원, 평안, 황해 사도병마도 총사에 임명했습니다. 호주판서 조성문을 부총사로, 허종을 함길도절제사로 삼았습니다. 강순, 어유소, 남이 등을 대장으로 삼아 3만의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동시에 세조는 함길도 각지에 효유문을 보내어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반란 토벌에 공을 세우면 죄 있는 자는 죄를 용서해주고
천인은 양인으로 만들어주며 억지로 다른 자는 불문에 붙일 것이다. 또 다른 효유문에서는 이시에가 퍼뜨린 유언비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시에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조정에서 함깃도 백성들을 해치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속아서 반란에 동조하지 말라. 하지만 이미 이시에 선동에 넘어간 함길도민들에게 이런 효유문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시에는 기세를 몰아남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왕명을 받은 절도사라고 칭하면서 함흥을 점령했습니다. 순식간에 함흥 이북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함흥에서 이시에는 함길도관찰사 신면을 죽이고 채찰사 윤자운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신면의 죽음은 매우 상징적이었습니다. 이시에는 함흥 유황소에 문서를 보내 신면은 반란에 연루된 신숙주의 아들이므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호와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신면을 죽였습니다. 이는 당시 함길도의 민심이 얼마나 이시의 편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이시의 말을 믿고 있었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시에는 또한 조정에 글을 올려 함길도 출신으로 수령을 뽑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반란의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파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길도의 자치권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반군의 기세가 매우 강하여 초기의 구성군이 이끄는 토벌군은 천령을 넘어 진격하지 못하고 회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원을 받아 준비를 완료한 광군은 마침내 천령을 넘어 함길도로 진입했습니다. 6월 10일 토벌군은 안변을 거쳐 함흥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강순을 선봉으로 하고 어유소, 허종, 남이, 김교, 이숙기 등이 장수가 되어 길주를 향해 북상했습니다. 선봉군은 북정에 주둔했습니다. 이 시에는 광군이 북상하자 일단 후퇴하여 육진의 병력과 야인들을 모아 군세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만 6천의 대군을 이끌고 6월 24일 밤 북청에 있는 토벌군의 선봉대를 기습했습니다. 밤을 틈탄 기습이었지만 토벌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순이 이끄는 광군은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고 결국 이시의 반란군은 토벌군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다시 북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급습을 당한 광군 역시 계속 진격하기 어려워 홍원, 함흥으로 물러났습니다. 광군이 물러난 후 이시의 반란군은 다시 북청을 점거했습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교전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토벌군이 후퇴했다는 소식을 들은 세조는 친정까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원군과 군수품을 대량으로 보내어 토벌군을 증강했습니다. 홍원, 함흥까지 물러난 광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보급을 받은 뒤 다시 북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강순, 박충선, 남이가 이끄는 제1진, 허종, 어유소 등이 이끄는 제2진, 토총사 구성군 이준이 직접 이끄는 제3진으로 나누어 북진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이시에 역시 군사를 보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육진의 군사를 이끌고 대물령을 넘고 동생 이시압은 이성 이북의 군사를 통솔하여 마을령을 넘으며 사위 이명효는 북청, 갑산, 삼수 등지의 군대를 이끌고 탕구령을 넘어서 광군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7월 25일 토벌군의 제1진과 제2진은 각각 상계령과 종계령에서 반란군을 격파하고 북청을 점령했습니다. 이시에는 5천여 명을 이끌고 북청에서 북쪽으로 이성으로 통하는 험준한 말령에 진을 치고 광군을 기다렸습니다. 말령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면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시에는 이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8월 4일 광군은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말령을 사면에서 포위하여 말령의 주봉을 점령하고 이시에가 있는 중봉으로 육박했습니다. 이시에는 중봉에서 2천여 명의 정예병으로 결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이용한 이시의 방어는 견고했고 광군의 공격은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유소가 몰래 반란군의 뒤쪽으로 돌아가 이시의 군대를 앞뒤에서 공격하는 기습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앞뒤에서 협공을 당한 반란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시에는 밤을 틈타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령에서의 패배로 이시의 반란군은 크게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말령 전투에서 승리한 광군은 기세를 몰아 이성을 점령하고 마을령을 적의 저항 없이 넘어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시에는 단천에서 광군을 막고자 했으나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진 데다가 병력이 크게 줄어 다시 단천을 버리고 길주로 도주했습니다.
이 시에는 재기를 노리고 육진의 병사들과 야인들을 규합하기 위해 경성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10일 그는 처조카이자 함경도 절제사 허종의 부하였던 허유래에게 생포되었습니다. 동생 이시합과 함께 관군에 압송된 이시에는 구성군 이준에게 문초를 받은 후 목이 베어졌습니다. 8월 18일 한양에 이시의 형제 목이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3개월여에 걸친 대반란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반란이 종결된 후 세조는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운 45명을 척계공신으로 책록했습니다. 1등에서 5등까지 등급이 있었는데 구성군 이준, 남이, 유자광 등의 젊은 신진 세력들이 정계에서 두드러진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이들은 세조를 옹립하는 데 공헌하여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던 한명회 등 기존 공신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훗날 구성군 사건, 남이의 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길도에 대해서는 강원 양면의 처우가 이루어졌습니다. 민폐를 덜어주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함길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길주는 길성현으로 강등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유양소의 철폐였습니다. 반란 도중 유양소를 중심으로 결집한 현지 토호들이 이 시에 호응하여 지방관을 살해하는 등 중앙의 통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양소를 철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의 난은 조선 초기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지방의 저항이 아니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기득권과 민심 그리고 국가 통합의 문제를 모두 담고 있는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반란이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반란이 결과적으로는 중앙집권화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후 조정은 지방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유양소라는 지방자치기구마저 철폐해버렸습니다. 이시에라는 인물 자체도 매우 폭합적입니다. 그는 분명 반역자였지만 동시에 지역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동과 거짓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지적한 중앙정부의 문제점들은 상당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함길도민들의 행동 또한 단순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 시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분노와 절망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가혹한 세금과 군역, 지역 출신들의 배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외지 관리들의 횡포 등은 모두 실제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정보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시에는 유언비어와 선동을 통해 민심을 조작했고 조정은 효유문을 통해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변방에서는 중앙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중앙에서는 지방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 자체는 시대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분권적 구조로는 강력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어려웠고 외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민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시의 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반드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한다는 것,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정책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소통의 부재는 작은 갈등을 큰 비극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리더십의 중요성도 보여줍니다. 이 시에는 뛰어난 선동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졌지만 결국은 거짓과 폭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조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졌지만 민심을 충분히 아우르지 못해 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1467년에 그 격동의 여름이 끝난 지 56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함길도의 땅에는 더 이상 이 시의 함성이 들리지 않고 말령의 바위들만이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난이 던진 질문인 중앙과 지방의 조화, 개혁과 민심의 균형, 소통과 이해의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난을 통해 우리는 권력과 민심, 중앙과 지방, 개혁과 전통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변화는 힘으로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